익숙한 얼굴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이 자리는 저는 이제 두 번째 연사로 초대받는 자리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팁스 AMP 과정, 팁스에 선발된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작년에 생성형 AI라는 주제로 제가 주제 발표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 컨슈머 테크 쪽에 대한 세션 발표를 좀 맡게 됐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뭔가 공통 관심사를 좀 끌어내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소중한 인사이트를 좀 몇 가지 단초라도 좀 전달 드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좀 이 자리에 좀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팁스 타운은 작년에 이제 한 720개 기업 팁스 기업을 선발을 했죠. 일반형 팁스 600개사와 딥테크 팁스 120개사, 올해는 한 900개사 정도를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R&D 팁스는 한 750개사, 그리고 딥테크 팁스는 한 150개사를 각각 선발합니다. 다른 정부 예산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되고 있는 반면에 그래도 정부에서는 이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그래도 강력하게 성장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대략 한 4,8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팁스가 이제 신설된 지 지금 한 10년 차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매월 팁스 선발 기업들을 이제 공고도 내고 또 심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선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엔젤협회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이분들 진짜 나중에 꼭 스카우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B2B 사업을 하시는 분 비중과 그 다음에 B2C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 비중을 좀 제가 좀 궁금해서 좀 거수를 좀 시켜볼까 하는데, 혹시 B2B 하시는 분 거수 한번 해주실래요? 네, 내려주시고 B2C 사업 하시는 분들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사업을 안 하시나 보죠. 예. 솔직히 저희 회사가 이제 업력이 8년 됐습니다. 저도 2016년에 저도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마음으로 저희 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를 제가 창업을 했고요. 그 당시 자본금 1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회사가 업력이 한 8년 됐는데 그래도 포트폴리오 한 70개 회사 중에 이제 IPO도 하나 시켰고 M&A도 하나 시켰고, 그리고 이제 올해나 내년에 IPO를 할 회사가 한 두세 개 회사 정도가 지금 현재 주관사 계약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기 자본으로, 죄송합니다. 이 앞에 쓰니까 좀 목이 마르네요. 점심 먹고 와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저희 회사가 자기 자본으로 2019년에 투자한 의약품 커머스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블루엠텍이 지난해 12월 달에 상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38.5억 밸류로 투자를 한 회사가 12월 14일 날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갔냐면 무려 7천억까지 갔습니다. 7천억. 예, 그래서 저희가 2억 투자해서 멀티플 50배인 100억을 회수했습니다. 예. 대부분의 아마 엑셀러레이터 투자 기업들은 대부분 한 적게는 3천만 원, 뭐 많게는 뭐 1, 2억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유 계정으로 투자를 하면은 팁스 추천 조건이 1억 원, 그리고 펀드로 추천을 하게 될 경우에는 2억 원을 투자 받아야만 투자한 지 2년 이내에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엑셀러레이터의 초기 투자의 특성을 보면 너무 소액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 회사의 유니크한 투자 전략은 저희는 이제 초기 투자를 3억에서 한 5억 원 정도를 시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팁스 선정은 저희 누적적으로 지금 한 30개 회사를 저희들이 팁스에 선발을 시켰는데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제 팁스에 선정된 기업은 이제 성과 지표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 투자를 5억에서 10억 원 정도를 추가 투자하는 그런 선명한 투자 전략을 지금 갖고 저희가 사업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가 돼야 돼요. 저희 컨슈머 테크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저도 엑셀러레이터에서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창업하시고 나서 MVP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고도화 과정을 2단계로 거치시겠죠. 그리고 기술의 고도화는 이제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부의 R&D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에 대한 고도화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에 대한 고도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PMF 과정인데 뭐 B2B 기업도 그렇고 B2C 기업도 그렇고 상당한 그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J커브를 그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걸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창업을 했는데 자본금 사실 뭐 1, 2천만 원, 뭐 많게는 5천 1억 가지고 대부분 창업을 하셔서 창업팀과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시장에서의 어떤 장악형 비즈니스로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의 모니타이제이션, 구매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까? 반드시 자본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는 어떻게 보면 창업가의 공통된 운명이자 속성인데 초기에 어떤 A씨, 초기에 어떤 V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결혼이라는 그 과정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 일치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결혼하면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IR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비즈니스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절로 투자 유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사업과 이 투자 유치는 동전의 양면처럼 굉장히 가깝기도 하지만 먼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세션 발표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화두를 저희 회사에 투자한 기업들의 어떤 공통적인 그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2C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B2B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그나마 B2C 사업을 하는 회사들보다는 비교적 그래도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B2C 사업이 왜 어렵냐 하면 국내 시장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거의 지금 쿠팡이 뭐 24%,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포함한 스토어팜이 거의 22%, 그리고 신세계 쓱이 한 10%, 11번가를 포함한 나머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수의 시장을 놓고 각축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쿠팡의 B2C 사업자는 쿠팡에 입점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로아스에 대한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매출 확대로 이어질 건지가 어떻게 보면 공통의 관심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쿠팡에 처음에 입점하신 경우에 보통 판매 수수료가 한 30에서 35%가 책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비뿐만 아니라 뭐 그 쿠폰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장 장려금, 그 밖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스형 그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듈에 대한 리포트 조회 기능, 뭐 이런 거를 뭐 모듈당 한 1,000에서 1,500만 원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쿠팡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매출은 느는데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 같다. 쿠팡에 이런 말 제 온라인에 강의돼서 죄송하지만 쿠팡의 갑질이 심하다라는 표현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판매가 될 때마다 쿠팡 사입 조건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2만 원에 내가 어떤 물건을 공급하게 되면 사실 2달 뒤에 그 이제 판매 대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제 기한이 너무 느리죠. 네이버는 3일 결제고 판매 수수료 3%인데 반해서 쿠팡은 거의 광고 기반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원가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억, 3억 매출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이상은 쿠팡에 대한 마케팅 비용으로 지불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이 그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소비 시장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컨슈머 테크를 좀 더 고도화할 거냐라는 시사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브랜드 파워를 키우셔야 됩니다.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누구라도 다 들어본 뭐 브랜드인데 그리고 리뷰나 뭐 여러 가지 댓글이나 이런 반응들을 봤을 때 나름 평판 있고 괜찮은 아이템이네 이러면 쿠팡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연 발생적으로 판매로 좀 전환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판매 수수료 30에서 35%만 내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평균 그래도 한 15% 이상의 어떤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스토어는 자체 브랜드로서 계속 사업을 성장해 나가시려면 자사몰보다는 저는 스토어팜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3일 결제 3% 판매 수수료이기 때문에 내가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이라 그러면 네이버를 활용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바람직하고요. 내가 성장형 사업을 추구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라 그러면 쿠팡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오프라인은 대부분 이 체험형 매장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제품이나 새로운 그런 서비스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체험형 매장 형태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 들고요. 온라인의 사업 모델은 절대적으로 쿠팡과 네이버를 배제하고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직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왜냐? 알리익스프레스가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2, 3년 전부터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에서 물건들을 많이 도매하시는 분들도 구입을 하시고 소비자들도 구입을 하시는데, 일단은 배송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3주에서 한 달. 근데 테무라고 하는 앱이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깔린 앱 순위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디즈니 죄송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하여튼 두 번째가 테무를 많이 깔았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 580만 명의 사용자들이 현재까지 테무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물건 가격이 쌉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한 10분의 1 수준 이하로 너무너무 쌉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우리 고미 코퍼레이션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 있을 텐데, 역직구로 인해서 우리나라 제조업, 우리나라 유통기업들에 대한 성장이 상당히 좀 정체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사실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팡이잖아요. 팡.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아마존, 넷플릭스, 그 다음에 구글. 이제 팡의 시대는 이제 저물었고,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AI5 시대가 도래됐다고 얘기합니다. 생성형 AI로 인해서 회사 운영, 그리고 기술 개발,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CS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코파일럿 써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저희 회사도 투자 심사 보고서를 포함한 우리 그 팁스에 대한 사업 제안서, 많은 부분에서 저희도 생성형 AI를 쓰고 있는데, AI에 대한 부분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5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MD, 그 다음에 TSMC,
브로드컴 뭐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엔비디아 포함해서 5개 기업이 사실상 그 지난 한 1, 2년에 여러분들 주가 차트를 보시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전 세계 그 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을 분석을 해보면 미국이 아마 전 세계 그 증권 시장 시가총액의 4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10%까지 지금 위축이 됐고, 요즘 우리나라 증권 시장 굉장히 어렵죠. 왜? 일단은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생산성은 점점 하락하고 있고 경제 활동 자체가 점점 위축이 되고 있고, 그런 거기에다가 이제 고금리 고물가에 지금 소비 심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B2C 사업을 하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B2B 쪽으로 뭔가 그 기업들이 필요한 사스형 그런 솔루션 개발을 통해서 이제 B2C 사업자들의 어떤 판매를 촉진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산업적인 특성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서두에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좀 반응 좀 해주시죠. 이해되시죠?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 전문적인 제가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여러분들 자리에서 저도 많이 항상 학습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런 행사에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일반적인 뭐 그 소비 시장에 대한 주요 통계나 시사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국내에서 자국 생산과 자국 소비로는 더 이상 성장형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그러면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되냐? 이제는 반드시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타트업 사업으로서 J커브를 그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 환경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가 점점점 커지고 있죠. 사실 그 쿠팡을 뭐 계속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시가총액이 100조로 상장이 돼서 지금 이제 33조까지 3분의 1 가격으로 지금 하락을 했어요. 사실 쿠팡은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너무 크죠. 일본 시장이라든가 또는 미국 시장으로 이게 진출을 해야지 결국은 쿠팡도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쿠팡이 최근에 화장품 사업도 뛰어든다고 발표를 했어요. 마켓 컬리에서도 이제는 화장품 카테고리를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주가 보시면 지난 2, 3년 동안 사상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B2C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대기업이 계속적으로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그 광고 모델을 써서 판매하는 이런 시대는 점점점 시장에서 좀 그 점유율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이제는 중소형 브랜드들이 OEM이나 ODM, 코스맥스나 뭐 코스메카 뭐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한국콜마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는 주문자 생산을 하기 때문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의 주가를 보시면 사상 또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저는 얻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컨슈머 테크인데요. 컨슈머 테크 시장에서의 이제 크게 마케팅 트렌드를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그래서 일단은 그 첫 번째로 쿠키리스 시대의 도래라는 키워드를 첫 번째 화두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나 아니면 엣지 브라우저에서 그 쿠키 제로 기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만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다. 만약에 내가 그 어떤 이 쿠키라는 정보를 내가 만약에 설정하지 않고 그거를 반영하지 않고 만약에 분석을 하면은 굉장히 왜곡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그 어떤 제품을 판매할 때 크롬 브라우저에서 쿠키 설정이 되어 있고 엣지에서
쿠키에 대한 기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저는 쿠키 정보 앱 다운로드할 때 무조건 저는 쿠키 정보를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고 더 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쿠키 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퍼포먼스 마케팅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에코 마케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 랩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광고 회사들의 어떤 특성들을 보면 로아스에 대한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쿠팡만 하더라도 평균 한 300%, 그리고 자연 발생 분까지 감안하면 한 350%에서 한 500% 정도의 판매 진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는 시대보다는 이제는 그 기능이나 성분, 함량, 그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리뷰나 평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구매 전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 체험을 하기 위해서 배송비만 내고 샘플을 받는 그런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스토어팜에 들어가 보시면 배송비만 내고 샘플 쓰세요라는 마케팅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퍼포먼스 마케팅하는 회사들한테 그 광고 비용을 쓰고 판매 촉진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내가 그냥 고객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는 사업자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AI에 대한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각 그 온라인 채널별로 그 판매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기술 개발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B2형 아까 사스 솔루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1번가에서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판매해야 좀 더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지, 또 11번가에서는 어떤 AI 알고리즘을 써야만 내가 판매하고 있는 어떤 아이템들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대에서 우리가 그 각 회사마다 이제는 CTO가 아니라 CAIO, AI를 최고 기술 책임자로 두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판매의 어떤 성과로 직결되는 어떤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AI를 빼놓고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소위 말하는 DX 시대를 이제는 지나서 이제는 AX,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로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전환이 됐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거의 우리가 저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7시 뉴스, 저녁에 9시 뉴스 보는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요즘에 저는 거의 TV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도 뭐 다 모바일로 다 소화를 하고, 그리고 뭐 대부분 내가 뭐 얻고 싶은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어떤 그 프롬프트만 잘 설정해 놓으면 매일 아침마다 내가 원하는 관심사의 뉴스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AI를 우리 회사에서 또 내 개인 업무에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쓸 거냐에 따라서 생산성은 완전히 달라진다. 하다못해 코파일럿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뭐 화장품 산업, 특히 뭐 앰플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줘. 한 3분이면은 오픈 AI 4.0 기능에서 한 3분이면은 정말 완벽한 20페이지 분량의 산업 보고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업무를 할 때 내가 이제 그 어떤 물리적인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는 방법보다 내가 AI 생성형 챗GPT 코파일럿을 통해서 내가 업무를 활용할 때 내 그 어떤 경제적인 시간에 대한 어떤 자유,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묵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미지 정보 있잖아요. 멀티모달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생성형 이미지 정보를 활용을 해서 기업에서 쓰는 여러 가지 상품 정보나 아니면은 상세 설명서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AI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자이너에게 맡겨서
뭐 일주일 만에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면 이거는 반드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어떤 구조로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MZ 세대들은 정말 숏폼을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뭐 자기 친구들하고만 그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우리는 문자로 인사하는데 요새 MZ 세대들은 그냥 이미지 갑자기 24시간 만에 이제 사라지는 이런 이미지 정보로 서로 인사를 많이 나누고 카카오도 뭐 이런 펑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숏폼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사실 네이버도 예진 의장의 가장 큰 고민이 이제는 트래픽 40대, 50대의 올드한 유저들이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네이버로서의 어떤 위기를 정말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숏폼에 대한 그런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 대부분의 그 MZ 세대들이 쓰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유튜브와 그 다음에 구글이라는 검색 두 가지가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비재를 사업을 전개할 때 이거를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3분에서 5분 정도의 어떤 영상을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어떤 판매를 촉진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런 숏폼을 통해서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짧은 바이럴 마케팅으로서 SNS상에서 화제가 되도록 유도하는 전략도 굉장히 실효적이다. 그래서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나 형태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쿠키나 프록시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마케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초개인화 시대에서 우리가 마이크로 마케팅을 어떻게 전개할 거냐에 따라서 어떤 사업적인 성과나 아니면 매출에 대한 어떤 수익 직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그겁니다. 일단 과거에는 좋은 창업팀, 창업가 그리고 좋은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창업한다 그러면 투자가 쉽게 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이게 상장 시장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월 매출이 그래도 1,000만 원, 3,000만 원까지 달성을 해본 기업과 비즈니스 아이템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과 직결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변별력이 커지면서 이제는 매출 없이 투자를 받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투자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의 어떤 그 스케일업 과정을 좀 지켜보면 매출 한 5억에서 10억 가는 거는 비교적 저희 투자 받고 팁스 되고 그 다음에 후속 투자 전까지는 나름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매출이 50억, 100억 가서 거기서 성장하는 거는 다른 게임인 것 같아요. 매출 50억, 100억을 달성하는 관점에서 역순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회사와 올해 우리가 매출 10억 했으니까 매출 목표 한 15억, 20억 정도면 대단히 우리가 성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들은 창업 첫 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하고 뭐 2년차, 3년차에 매출 5억에서 10억 달성한 다음에 한 30억 정도를 목표해야만 후속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투자 환경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은 매년 한 두세 배 정도 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 How를 정말 여러분들 3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출 30억을 달성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아이템으로 우리가 브랜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가장 빠르게 이쪽 분야에서 1등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하우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그 주요 그 소비 시장에서의 어떤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프레시코드의 파산이 있었죠. 연매출 100억 하는 회사도 이제는 쉽게 이렇게 뱅크럽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마케팅 비용 B2C 사업의 어떤 제가 한 5분 10분만 좀 더 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B2C 사업에서의 저희가 이게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마케팅 광고 비용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이런 회사들 큽니다. 매출 100억 하는데 마케팅 비용으로 무려 30억, 50억씩 써요. 그러면 물론 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서 매출이 두세 배 성장하는 거는 뭐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펀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회사는 뱅크럽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쿠팡 말씀을 드렸죠. 이게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캐시플로에 더 어려운 구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게 질적인 성장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갈 거냐. 우리가 가용한 캐시플로 내에서 영업 현금 흐름 내에서 또 재무 현금 흐름 내에서 투자 현금 흐름 내에서 회사의 어떤 운영 구조를 최적화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기보나 신보 그리고 중진공 그리고 IBK 기업은행의 벤처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투자 연계형 보증 상품이라든가 투자 연계형 그런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진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일루션이 되지 않고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그렇게 성장하는 게 저는 굉장히 질적으로 좋은 기업 경영 구조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주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주주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AC 투자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시드나 프리A 단계에서는 한두 개 회사 그리고 팁스 이후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회사와 VC 투자를 받는 그런 구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시리즈 A뿐만 아니라 시리즈 B, C까지 후속적으로 계속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기간을 여러분들이 이해관계로 이어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쿠팡과 네이버가 50% 이상 이제는 과점적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양대 두 채널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사업적인 명감이 좌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아까 이제 제가 테무하고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설명을 드렸죠. 이게 국내 온라인의 어떤 독점적 사업자도 있지만 이제는 이런 그 중국계의 어떤 제조 기반의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사업적으로 잘 전략적으로 우리가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딱 3분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그 블루엠텍은 저희가 투자할 당시에 매출액이 52억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저희 투자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74억, 285억, 496억. 그 작년에 한 770억, 올해는 한 1,300억. 아, 작년이구나. 요게 자료 작성한 게 작년에 제가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작년에 한 1,400억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테슬라 상장 이익 미실현 요건으로 IPO까지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기술 특례 상장을 가려 그러면 기술 평가를 2개 이상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AA 또는 A를 받아야만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IPO 시장의 특성이 있잖아요. 과거처럼 이제는 매출과 이익 중시의 어떤 상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상장, 기술 특례 상장, 그다음 테슬라 상장, 되게 다양한 상장 모델들이 있습니다. VC는 언제 단계에서 투자하냐? IPO가 보일 때 투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전국의 병의원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고요. 병원 내 들어가는 원내 의약품, 의료 소모품, 의약 외품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에서 주문할 수 있는 비대면 사업자고요. 그 다음에 에즈위메이크라는 회사는 지금 전국의 식자재 마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자재 마트의 어떤 그 상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식자재 마트의 모바일 전환을 가속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래액이 한 1,300억, 올해는 한 3,0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저는 2, 3년 안에 IPO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리테일 테크의 넥스트 페이먼츠, 이 회사는 포스 사업자가 제가 알기로 한 12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 사업자의 모든 결제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포스 단말기에 저기 뭡니까 우리 디지털 사이니지, 그 다음에 이 태블릿 오더 이런 데에 모든 그 OS 환경을 통합한 그런 기술 서비스를 바탕으로 오프라인의 그 고객 방문들의 유저 특성, 이걸 안면 인식, 그리고 말로 하는 주문, 이런 쪽에서 굉장히 사업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다 포트폴리오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도 올해 매출 한 120억 정도가 보이고 2026년 기술특례 상장을 지금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픈 AI와 API 협업하는 파트너로 이번에 선정이 돼서 3월 달에 실리콘밸리에 지금 중기부랑 같이 방문하는 회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레브잇, 이거 저희 뭐 그 투자한 포트폴리오 회사는 아닌데요. 디스커버리 발견형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지금 현재 입주한 그 건물이 메가커피 건물입니다. 메가커피는 뭐 손흥민 마케팅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한 기업이죠. 1년에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뭐 영업이익이 900억을 달성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커피 2,000원 팔아가지고 900억 이익 난다는 게 상시로 상상이 안 되시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900을 달성했습니다. 저희 본사의 그 본사 건물에 있고요. 저는 이 회사의 성공 요인은 빅스입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그 매장 내 인테리어 차별화, 그리고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그리고 손 S,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좀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성공으로부터 배우는 경험,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어떤 구조, 전략, 마케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사점, 성공 사례로부터 얻는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컨슈머 테크 사업을 하는 이상 시장의 변화, 소비자들의 심리 변화, 경쟁사들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XYZ 축으로 해서 경쟁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경쟁 우위로 가져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항상 고민을 좀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성장과 성공, 그리고 축적, 기세의 힘으로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소비자를 주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잠시만 진행하고 들어가실게요. 저희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 질의응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내에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고요. 저희 유튜브 참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켜졌네요. 원래 이게 한국 사람이 뭐 이렇게 질문하면은 원래 질문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지목을 하겠습니다. 우리 변 대표님 질문. 저희 포트폴리오 회사인데 오늘 IR 세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 좋은 기회라서 제가 눈치 보고서 이제 질문 안 드리고 있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일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던 게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제 고객 트래픽을 유치하는 부분들에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참고할 만한 모델들이 아직까지 성공한 모델들을 많이 저희가 벤치마킹할 모델들을 못 발견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고민들이 많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배상승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성공 이런 부분은 좀 좋은 레퍼런스가 되겠다라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발표 주제의 핵심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성형 AI를 우리 업무에, 우리 사업에 활용할 거냐가 사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실 여기 그 라지 랭귀지 모델, 소위 말하는 LLM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쿠팡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입점을 해서 거기에 고객들의 어떤 그 후기나 댓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되게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으신 기업 있으세요? 예, 저는 그거 하나하나가 다 빅데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거가 그 왜곡되거나 뭐 아니면 착시에 뭐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처럼 할루미네이션 같은 그런 왜곡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확보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의 확보에 대한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에 대한 그 데이터는 저는 그 소비자들의 후기나 반응 리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들의 어떤 후기나 리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참고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XYZ 축으로 해서 말씀드린 게 X가 소비자 축이고요. Y가 공급자 관점에서의 그 공급자들에 대한 어떤 관계, 경쟁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아이템이 있는데 경쟁자보다 우위가 아닌 열의의 제품을 갖고 소비자를 상대하면 지는 게임이잖아요. 이기는 게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사들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고도화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야만 결국에서 시장에서 X와 Y라고 하는 축이 형성이 되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Z로서 어떻게 접근했을 때 X, Y, Z의 축이 가장 그 합의점이 맞는 그 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가 되게 선명하게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CS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즈랩 같은 회사도 콜센터 같은 데에서 이제 고객들이 문의가 오면 그거 하나하나가 다 LLM의 어떤 기반 요소가 돼서 이거를 첫 번째부터 상담원이 이거를 답변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한 50% 이상은 AI 상담사가 이거를 다 걸러요. 그래서 FAQ의 유형을 나누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그런 답변들을 통해서 상당한 상담원의 업무를 줄여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어떤 그 뭐 크롬 어떤 앱 툴을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걸러지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업무에 활용해서 그거를 사용을 했을 때 생산성 배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통적인 형태로 우리가 서비스를 계속 도모해 나간다 그러면 이건 지는 게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핵심 질문하고 또 너무 상세한 질문 해주셔가지고 상세한 답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공유해주신 배상승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만나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